자, 거꾸로 교실 듣고 있는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온도와 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온도의 종류와 그리고 다양한 온도계의 원리를 말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열의 정의와 비열, 열용량의 개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온도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온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온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일단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온도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섭씨온도는 단위를 도C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고 화씨 온도는 도 F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정의는 온도계를 정의 내리는 기준은 같은 기준입니다. 물의 어는 점을 섭씨 온도에서는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을 100이라고 두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이 섭씨 온도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32로 두고요. 끓는 점을 212로 둔 다음에 그 사이를 180등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만든 기준은 같지만 그 사이를 몇 등분 했느냐의 차이로 이제 정의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서로 이제 하나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한번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다음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가장 낮은 온도를 0으로 두고 그 온도에서부터 이제 상승되는 온도의 눈금을 정해 준 것을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온도를 정의 내린 기준은 기체의 부피 변화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게 됐는데 보통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 부피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X축은 온도축으로 하고 Y축을 부피로 봤을 때 흔히 이제 0도씨일 때 기체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걸 V0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울기가 처음 부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3분의 1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기체 부피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기체 부피가 나타나지 않는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가상적인 온도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온도를 찾아봤을 때 이 온도의 값이 마이너스 273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온도 값을 절대적인 0도로 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절대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대 온도를 정의 내릴 때 정의 내린 사람이 켈빈이기 때문에 그 온도계 단위를 켈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연구할 때 사용했던 온도계가 섭씨 온도계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 사용이 되는 온도계 눈금의 간격은 섭씨 온도와 동일한 눈금의 간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섭씨 온도로 0도씨일 때는 273켈빈이 되겠죠. 그리고 섭씨 온도로 100도씨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373켈빈의 관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 즉 섭씨 온도가 몇 도씨일 때 화씨 온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 관계식을 좀 유도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쓰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잘못됐는데, 자,
X축은 섭씨 온도라고 두고요. Y축은 화씨 온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섭씨 온도 0도씨일 때 화씨 온도는 얼마였습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섭씨 온도가 0도씨일 때 화씨 온도는 32였죠. 그 다음에 섭씨 온도가 100도씨일 때 화씨 온도는 212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서로 비례해서 증가할 거니까 이 사이에서 섭씨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화씨 온도도 이런 직선의 모양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식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요?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 100분의 180이니까 10분의 18이 되게 되고 그럼 5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Y축은 화씨 온도고 화씨 온도가 될 것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5분의 9니까 5분의 9 섭씨 온도 더하기 32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구하게 되는 관계식을 이 방법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걸 또 이용을 하게 되면 화씨 온도를 알면 섭씨 온도를 어떻게 바꿀지의 관계식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거는 섭씨 온도는 빨리 한번 구해보세요. 9분의 5 TF-32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 공식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으면 섭씨 온도의 기준과 화씨 온도의 기준만 알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이 식은 여러분들이 유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온도계의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온도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온도계나 수은 온도계, 그리고 바이메탈 온도계, 그리고 서미스터라는 게 있고 열전대라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온도계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알코올이나 수은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질의 부피가 상승하게 되죠.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그걸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의 열팽창 정도, 열팽창률, 물질의 열팽창률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메탈 온도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열팽창률을 가지고 있는 금속을 맞붙여 놓고 온도에 따라서 이제 금속이 휘게 되는 정도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금속의 열팽창률 차이를 이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미스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금속 산화물을 이용을 하는데요. 금속 산화물의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산화물의 저항이 온도에 따라 달라짐을 이용을 하는 것이 서미스터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사용되는 효과가 제백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백 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금속이 하나 있다고 볼 때, 금속선이 있다고 볼 때 이쪽 왼쪽 끝부분의 온도와 오른쪽 끝부분의 온도차, 그러니까 왼쪽 끝부분이 고온이라고 생각했을 때 TH, 오른쪽 끝부분의 온도를 TC, 저온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하이, 그 다음에 쿨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온도차에 의해서 이 양쪽 끝단에서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금속 양쪽 끝에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전압이 형성이 된다는 성질, 이걸 가지고 이제 제백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압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온도가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백 효과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열전대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열전대의 구조라든지 형태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여러 온도계들의 종류들을 좀 기억을 해두고 이 온도계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지 정도는 이해를 해두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열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영어로 하면 히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열이라는 게 뭐냐라고 볼 때, 물질을 통해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열을 받은 물체나 열을 잃은 물체들의 온도가 변화가 됩니다. 즉, 열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특정한 온도를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그 물체의 온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열을 얼마만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얼마나 변화되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게 이제 이동하는 열의 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열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물질의 온도라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또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열 에너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요. 이런 열이 이동을 했을 때 이동한 열의 양, 열 에너지의 크기를 가지고 열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영어로 하게 되면 quantity of heat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열량의 기호는 Q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1킬로칼로리의 정의, 이걸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1킬로칼로리라는 것은 순수한 물 1kg의 온도를 1켈빈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또는 1켈빈만큼 변화시키는데 출입하는 열량을 1킬로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칼로리는 얼마일까요? 1칼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물 1g의 온도를 1켈빈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량이라는 것이 열도 에너지의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일의 단위로도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칼로리는 약 4.2줄에 해당이 된다라는 관계를 줄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열의 일당량이라고 불러요. 열의 일당량이라고 부릅니다. 열 1칼로리가 일 얼마에 해당하는 양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칼로리는 약 4.2줄에 해당이 된다라는 요 관계를 열의 일당량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라는 용어가 있는데 열평형이라는 용어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두 물체 사이에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열이 이동을 하려면 두 물체 사이의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열의 이동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열의 이동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 자, 이것도 나중에 좀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더 다루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열의 이동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비열이라는 용어와 열용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열용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의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온도를 1켈빈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량과 물질이 받는 열량과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겠죠. 열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온도 변화량도 커질 테니까. 그래서 열량과 온도 변화량이 서로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Q는 CT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비례상수를 열용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열용량은 온도 변화량분의 열량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되고
온도 변화량이니까 켈빈 이렇게 쓰이고요. 또는 켈빈 단위와 섭씨 온도 도씨의 단위의 눈금이 같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도씨의 형태로도 연용량의 단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비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비열은 물질 1kg의 온도를 1켈빈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용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질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연용량도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의 열이 필요하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 질량과 연용량의 관계식을 결정짓는 이 비례상수를 비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량은 물질이 받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나는 이 공식을요, Q는 CMT 또는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외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비열 C는 그러면 M 델타 T 분의 Q의 형태가 되니까 비열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열량의 단위 1kcal에 대한 정의 내렸었잖아요. 1kcal의 정의는 순수한 물 1kg의 온도를 1켈빈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의 비열이 얼마가 될까요? 물의 비열은, 자, 1kcal라고 하는 것은 물 1kg의 온도를 1켈빈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켈빈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물의 비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몰 연용량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제 C, 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몰 연용량은 물질 1몰의 온도를 1켈빈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일단 정의를 먼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비열이 C이고 그 다음에 몰 질량, 자, 몰 질량은 물질 1몰의 질량이에요. 자, 물질 1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인 것을 가지고 1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자의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았을 때 질량, 그걸 몰 질량이라고 한다는 건데, 비열이 C인 물질이 몰 질량 M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몰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몰 질량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 N몰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어떤 물질 N몰의 온도를 델타 T만큼 변하게 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열량 Q는 몰수 곱하기 몰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이렇게 정의 내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열량의 공식하고 동일한 형태죠. 단지 이제 질량 대신 몰수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비열 대신 몰 연용량이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형태는 똑같죠. 예. 그래서 몰 연용량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의 정의와 그 다음에 온도계의 종류, 그리고 열의 정의, 그리고 비열과 연용량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분명히 잡기는 어려우니까요. 강의를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개념을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지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